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95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윤동주를 키운 간도 대통령 김약연입니다. 김약연이란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죠? 김약연은 윤동주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동주는 다들 알고 있지만 김약연은 처음 들어봅니다. 윤동주를 키워낸 분이시기에, 그리고 간도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분이기에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강연이라 준비했습니다. 북간도라는 땅 들어보셨는가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현장이 북간도입니다. 북간도라는 지역에서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되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윤동주입니다. 영화 동주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사랑받는 인물이 됐죠. 북간도는 여기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 용정 가까이에 명동촌이라는 곳에서 윤동주가 나고 자랐습니다. 이 명동촌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토지라는 소설 다들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장편 소설입니다.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에 보면 2부의 배경에 여기 명동촌이 나옵니다. 토지는 박경리 작가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6년 만에 완간한 작품이고요. 경상남도 하동군 평사리와 간도의 용정, 그리고 진주와 서울을 무대로 한말 지주 가문의 최서희 집안과 그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포함해서 우리 근현대사를 조명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최씨 집안의 몰락과 재기는 우리 한민족의 몰락과 재건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간도가 여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북간도가 배경인데요. 이 간도 지역은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봉금령이 내려진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여진족들의 근거지입니다. 근데 이 여진족들이 나중에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명나라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들이 중국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땅은 빈 땅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진족이 처음 터전을 잡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선 말기 흉년이 들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양반들의 수탈도 버티기 힘들었죠.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저 북간도로 이주해가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차별받던 함경도의 농민들에게 대기근이 찾아듭니다. 1869년 함경도 일대에서 한 줌의 벼도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기근이 생겼고요. 두만강 너머에 인적 없는 허허벌판 연해주를 두고도 함경도 농민들은 땅이 없어 종이 되어야 했으며 기근에 굶어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앉아서 굶어 죽느니 배불리 먹기 위해서 가다가 죽더라도 가겠다 하고 두만강을 넘어갔던 거죠. 그렇게 1881년에 두만강을 넘어가서 이 북간도에 정착한 사람들이 1만 명.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숫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간도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 여기에 있는 이분들 4가문이 있었습니다. 1899년이었습니다. 이 4가문의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가서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촌락을 명동촌이라고 불러요. 동쪽을 밝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25가구가 넘어갔고 모두 14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기 김약연이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데리고 저곳에 정착을 했죠. 그리고 4가문이 먼저 정착하고 난 이후 바로 그 다음 해인 1900년에 윤하연이라는 사람이 역시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윤하연이 바로 윤동주의 조부가 되시죠. 이들은 이곳에 정착해서 열심히 터전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한반도 너머죠. 이 지역은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농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농사라 해봐야 밭농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가서 논농사를 시작합니다. 논농사를 하려면 물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길을 마련하고 이렇게 수전을 만들어서 물을 논에 댈 수 있도록 열심히 밭을 일구었죠. 그렇게 우리 민족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곳에 논농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개화기 우리나라를 찾았던 영국의 지리학자입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조선인들은 게으르다. 하지만 간도의 조선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근면한 민족이다.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서 간도에 정착했던 그 당시 우리 민족들은 이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땅을 일구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야견이라는 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김야견이라는 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야견이 만든 학교, 명동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김야견이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게 된 그 까닭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야견의 명동학교입니다. 이 명동학교는 이상설의 서전서숙을 계승하고 윤동주를 키워낸 학교입니다. 김야견은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야견의 스승이 김야견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견은 맹자를 만독해서 이제는 눈 감고도 줄줄 외울 수 있으니 틀림없는 맹판이야. 이렇게 맹자를 10,000번을 읽을 정도로 열심히 유학을 공부했던 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간도에 정착을 했죠. 간도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간도 지역에 올 때 땅을 사서 정착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또는 경전이라고 두고요. 그 중에 일부는 떼어내어서 학전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수익은 모두 학교를 운영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겠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국운도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요.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착했던 가문들은 각자 서당을 만들었습니다. 김야견은 규암제, 남위원은 오룡제, 김하교는 소암제, 이렇게 가문마다 서당을 두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서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힘 있는 열강들이 많았죠. 그래서 유학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열게 됩니다. 가문마다 나뉘어져 있던 서당을 하나로 합쳐서 명동 서숙을 열었습니다. 서숙이라고 하면 서당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그 다음에 명동학교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명동학교는 사실 서전서숙을 계승한 학교였습니다.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는 이상설 선생이 연 간도의 최초의 근대식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요, 수학을 가르치고 이런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였죠. 그럼 이 이상설 선생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상설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상설은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종의 총애를 받는 대표적인 인재였었죠. 그는 25살에 과거에 급제를 했다고 하고요.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 성균관의 교수가 되기도 했었고 세자를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였는데 1905년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게 됐죠. 그러자 이상설 선생은 신은 10,000번 베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 매국적들과 함께 한 조정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고 무려 5번의 상소를 올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올린 상소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직을 던져버렸죠. 그리고 그는 나라 바깥으로 독립운동을 하러 떠납니다. 그가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다 그랬죠. 외국어 능력도 굉장히 출중했다고 합니다. 영어, 프랑스어를 비롯해서 7개 국어가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수학적 능력도 굉장히 탁월했는데요. 산술신사라 그래서 근대 수학 교과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번역한 이 수학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 어릴 적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상설 선생은 어려서 입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이상설을 입양하려고 친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가친척 어린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대추를 잔뜩 퍼뜨려 놨어요. 그리고 이 대추가 모두 몇 개인지를 다 헤아려 보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하나 대추를 세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이상설은요, 대추를 셀 생각도 하지 않고 마냥 놀아요. 그러다가 친지 어르신이 돌아올 시각이 되자 그제서야 우리가 한 되라고 부르는 그 되박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추를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그 대추가 몇 개인지 헤아리고 나서는 나머지 대추를 담아서 몇 대가 나오는지를 헤아렸던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곱셈을 해야 되죠. 그 어린아이가
분명히 곱셈을 배우지 않았을 텐데 곱셈의 방식으로 그 대추의 개수를 헤아려냈다는 거죠. 얼마나 똑똑했는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가 이 북간도 지역에 근대식 학교를 열었고 그 근대식 학교가 바로 서전서숙입니다. 서전서숙이 어떤 성격의 학교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서전서숙의 교가입니다. 불암산이 높이 있고 두만강이 둘렀는데 서전서숙 창립하니 총명준수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모였노라. 한 사람이 100사람인 듯 공부하니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해보세. 나라를 구할 인재를 키우는 민족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서전서숙을 열었던 것이 190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이상설 선생은 고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 특사로 임명이 되어서 헤이그의 특사로 가게 된 거였죠. 그렇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로 가게 됩니다. 이준 선생과 이휘종 선생과 함께 헤이그로 가게 됐죠. 그런데 네덜란드에 도착했지만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고 고종의 특사로서의 책무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이 세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지도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이상서 선생은 사형, 이준 선생과 이휘종 선생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타국을 떠돌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됐었죠. 결국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던 이상설 선생은 1917년 47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 광복을 이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원인들 조국에 갈 수 있으랴. 내 몸과 내 유품, 내 유고는 모두 불태워 강물에 흘려보내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그의 유해와 유품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그 죄를 강에 뿌렸습니다. 이 강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수이풍 강이라고 불립니다. 이상선 선생의 유해를 강물에 뿌리던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슬픔 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발음하기 쉽게 수이풍 강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이상설 선생은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던 인물입니다. 단지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됐다 하니까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 이름이네 이렇게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취조를 받으면서 리순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상설이다. 이범용 같은 의병장 1만이 모여도 이 한 분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이상서 선생이 이처럼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서 선생이 세웠던 서전서숙이 있던 그 자리에는 지금 용정실험소학교라는 다른 이름의 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서전서숙이 있던 자리라고 이렇게 크게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이상설 정이라고 이상설 선생님의 이름을 딴 정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도 이 학교 안으로는 들어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혹시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동북공정과 관련 있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서 선생의 서전서숙은 이상서 선생이 헤이그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서전서숙을 이어서 명동서숙이라고 이름 붙이고 학교를 열었던 거죠. 그 학교의 이름을 곧 또 명동학교라고 바꿨고요. 이 명동학교에서는 초등과 그리고 고등과로 나뉘어져서 1925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이 학교 역시도 민족학교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학교의 기와장이에요. 기와에 뭐가 새겨져 있나요?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죠.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진 이 기와 막새만 보더라도 명동학교가 얼마나 민족적 색채를 띠고 있는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명동학교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으니 그 자리에 이렇게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동학교는 그 당시에 벌써 여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1911년에 간도 지역에 최초의 여학교를 열었던 거죠. 교육에 있어서도 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학교 졸업사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명동학교가 낳은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누구의 시인가요? 윤동주의 서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19절이죠. 윤동주와 그리고 윤동주의 고종 사촌 송몽규가 명동학교 출신입니다. 윤동주와 송몽규 아래에 그들이 태어난 날짜와 돌아가신 날짜를 한번 볼까요? 송몽규가 조금 일찍 태어났고요. 두 사람이 돌아가신 날짜도 거의 비슷합니다. 두 사람은 고종 사촌이기도 하지만 거의 소울메이트 같은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명동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다른 길을 가기도 했었지만 함께 연희 전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윤동주는 좀 차분한 성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송몽규는 굉장히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송몽규는 독립군에 뛰어들겠다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일본의 감시 대상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반면에 윤동주는 참 차분한 성격이고 그래서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행동파였던 송몽규를 부러워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희전문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민족 말살 통치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던 시기였었죠.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일본 유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 창씨개명을 하게 되죠. 그렇게 창씨개명을 하기 사흘 전에 이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회록이라는 시죠. 이 참회록이라는 시를 보면 그가 창씨개명을 하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가 잘 느껴집니다. 반면에 송몽규는 일본 유학을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원수의 땅에 뭐하러 가냐 했더니 내가 수양을 하고 민족이 수양을 해 나라 독립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죠.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으로 다른 대학으로 유학을 했지만 이 시기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인 유학생들도 학도병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윤동주는 학도병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송몽규와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일본의 징집을 피해서 다시 간도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즈음에 결국 체포되었어요. 송몽규를 감시하고 있던 일본이 급습을 해서 체포를 했던 거였죠. 송몽규는 일본의 체제에 반대하는 불령선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고요. 윤동주는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교련을 거부하는 등 그 당시 일본의 시국사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이라는 명목으로 체포가 되었죠. 그리고 윤동주와 송몽규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16일 윤동주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동주의 집에는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시신을 가져가라는 전보였습니다. 윤동주의 아버지와 당숙 되시는 친지분이 후쿠오카 형무소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윤동주의 시신을 화장해서 명동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집 마당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은 1945년 3월 6일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장례를 치르고 난 그 다음 날 3월 7일 송몽규도 눈을 감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이후 윤동주의 가족들은 남한으로 내려왔지만 송몽규의 가족들은 북한 지역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윤동주와 송몽규의 무덤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돌봐줄 가족과 후손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가 중국과 국교가 끊겨버렸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윤동주의 무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1985년에 윤동주의 가족들이
윤동주를 연구하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의 오무라 교수에게 간도 땅으로 가서 윤동주 무덤을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윤동주의 가족들이 윤동주의 무덤 옆에서 찍은 사진들을 토대로,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어렵게 윤동주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동주의 무덤이 이렇게 단장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윤동주의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무덤은 찾았지만 송몽규의 무덤은 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송몽규는 그 후손들이 다 북한 지역에 있었으니까요. 송몽규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윤동주 평전 기록들을 토대로 그 일대에 있는 무덤들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윤동주의 무덤 가까이에 있는 많은 무덤들을 찾던 끝에 그곳에서 송몽규의 무덤에 세웠던 비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석이 넘겨진 채 발견이 되었고 그 일대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었어요. 송몽규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윤동주 평전에 부친이 송몽규의 뼈가루를 담아온 하얀 사기 단지를 묻었다라는 기록을 토대로 해서 무덤들을 다 파서 하얀 사기 단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하얀 사기 단지를 찾을 수 있어서 송몽규의 무덤도 이렇게 알려질 수 있게 되었죠. 다행히도 윤동주 선생과 송몽규 선생의 무덤은 10m 정도 사이를 두고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가면 윤동주 선생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가 표지석 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윤동주 생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찾기 때문에 이곳은 이렇게 잘 조성해 놓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그 생가에 가면 그 주변에 윤동주 선생이 쓴 시가 이렇게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송몽규의 생가도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주 선생의 시가 우리에게 알려지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윤동주는 그 당시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던 시기에 우리 글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모두 3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연희전문학교의 교수님에게 시를 출판하는 의논을 드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희전문학교의 교수님이 지금 이 시를 출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고 반대했었던 거죠. 그래서 윤동주는 나머지 한 편을 자신과 굉장히 친한 후배에게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고 극적이게도 그 후배가 그 시를 고향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고 전라도에 계시던 어머니가 그 시를 마룻바닥을 뜯어서 마룻바닥 아래에 항아리에 담아 뒀었다고 하죠. 그래서 극적으로 윤동주 시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의 시가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죠. 이 시집의 서문에 정주용 시인이 글을 실었습니다. 아직은 무릎을 꿇을 만한 기력이 남았기에 나는 붓을 들어 시인 윤동주의 유고에 분양하노라. 29세가 되도록 시도 발표하여 본 적도 없이 일제시대 날뛰던 부일문사 놈들의 글이 다시 보아 침을 베앗을 것뿐이나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그 당시 문학가들 중에는 친일로 변절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일 문사들의 글은 침을 뱉을 것뿐이지만 슬프고도 아름답기까지 한 시인이 이렇게 남겨지지 않았냐 하고 글을 실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송몽규와도 굉장히 절친했지만 또 다른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문익환 목사입니다. 지난 장주나 강의 때 문익환 목사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배우 문성근의 아버지이죠. 문익환 목사와 윤동주 시인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친구 문익환의 모자가 굉장히 부러웠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교모는 기성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레를 재어서 제작해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윤동주의 모자는 아무리 각을 세워도 각이 잡히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친구 문익환의 모자를 굉장히 부러워했었다고 합니다. 윤동주 선생이 뭔가를 욕심내거나 남의 거를 달라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익환의 모자만큼은 굉장히 탐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익환이 그래 그러면 호떡 하나 사주면 내가 모자 줄게
하고 호떡을 얻어먹고 모자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교모를 바꾸어 쓰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듯 문익환 목사는 윤동주와 같은 명동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나이가 한참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익환 목사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었죠. 그가 나이가 한참 들어서 어릴 적 친구 윤동주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주야, 너는 29의 영원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 고개에 올라섰구나.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게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네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스스로가 굉장히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윤동주 시는 어떤가요? 누구보다 순수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걸 시로 표현해놨습니다. 윤동주 선생이 그 아픈 시절에 아픈 자신의 삶을 시로 표현했다면 지금의 우리 시대의 청춘들도 힘든 자신의 삶을 윤동주 시인의 시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하는 이 구절이 지금의 젊은 청춘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윤동주 시인은 28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손이 없죠. 뿐만 아니라 북간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리나라 호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올해 호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본적은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그렇게 윤동주 시인을 비롯해서 송몽규 선생 그리고 그 밖에 많은 호적이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새로이 호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김약연 선생이 만든 명동학교는 이렇게 이상설 선생의 서전서숙을 계승해서 윤동주와 송몽규 같은 그리고 문익환 목사 같은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두 번째,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김약연. 그는 어떤 일들을 했었기에 간도의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걸까요? 북간도 지역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1917년에 매일신보에 따르면 그 당시 조선인 30만 명이 이 간도에 이주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6년이 되면 무려 80만이나 되는 조선인들이 간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간도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더 단단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 시기 이 지역에 많은 조선인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이동희 선생이 이곳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희 선생은 많은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김약연 선생은 명동학교에 능력 있는 선생님을 초빙해오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바로 정재면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명동학교에 교사로 초빙되어 오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요. 그 조건이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동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이 지역에 명동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들의 권익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북간도 한인들의 자치기관 간민회입니다. 이곳에 정착한 조선인들 나라도 빼앗겼고요. 자신들이 정착한 그 땅도 어쩌면 빼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을 키워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신들이 개간한 땅, 그 땅을 중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이 자치단체에서 기울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생산조합, 판매조합, 소비조합 이런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생산과 판매와 소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둔 거였죠. 이거는 굉장히 선진적인 농촌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간도 지역에 정착해 있는 조선인들의 인구 조사를 하고 호구 조사를 해서 세금을 직접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치를 하기 위한 단체를 만든 거였죠. 그 간민회 대표가 바로 김야견 선생이었습니다. 그 간민회가 있었던 자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농사짓는 토지 외에 학전이라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기 위한 땅을 따로 뒀다 그랬죠. 그리고 또 땅을 떼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군전입니다.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겠죠. 독립운동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따로의 군전을 두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 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발표된 독립선언서가 있었습니다. 1919년 2월 1일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만큼 간도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누구보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 2월 8일 날 도쿄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3월 1일 날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촉발되었죠. 그 소식을 들었던 북간도에서도 1919년 3월 13일 날 많은 사람들이 용성의 서전대야라 그래서 이 벌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이 서전대야에 모인 만세 시위자들이 모두 10,000명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측 기록에 따르면 20,000명 내지 30,000명이 모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폭력으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세운동을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중국 군벌들이 무기를 앞세워서 진압을 했어요. 그들의 총포에 18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이후에도 만세운동은 50여 회나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3월 13일 만세 시위에서 돌아가신 18명의 무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3.13 반일 의사의 묘라고 이름 붙여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들의 무덤은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은 이 무덤의 가족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찾지 못하게 감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무덤들은 다 폐허가 되고 잃어버렸죠. 그러다가 우리가 1989년에서야 이 지역 분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이 무덤들을 찾아 나섰고 1990년에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북간도 지역에서 3월 13일 만세 시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비폭력 만세 시위에 맞서서 일본은 중국을 압박해서 폭력을 앞세워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북간도 지역의 사람들 역시도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 무력을 앞세운 무장투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첫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봉설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된 철혈광복당이 일본의 철도 부설 자금을 빼앗은 겁니다. 일본은 만주 지역에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서 조선은행 회령 지점에서 용정 출장소까지 거금 15만 원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15만 원을 용정으로 옮긴다라는 걸 조선은행 용정 출장소에 있던 직원이 최봉설에게 귀뜸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철혈광복단의 최봉설은 동지들과 함께 6명이서 용정으로 오는 길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앞세워서 이 수송자금 15만 원을 탈취했던 거죠. 이 일거가 1920년 1월 4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5만 원이라는 그 자금으로 연해주 지역에 가서 무기를 거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 한 자루가 3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5만 원이면 무려 5,000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큰 금액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5만 원은 다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봉설과 함께 이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임국정, 윤준희, 한상호 이 세 사람들은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게 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의거에 성공했던 임국정은 그 15만 원을 들고 어민석과 함께 무기를 사러 갔었던 거죠. 그런데 그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어민섭이 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민섭이라는 사람 홍범도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와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가
밀정이었던 거죠. 이 어민섭을 모델로 한 영화가 암살의 염석진입니다. 이 15만 원 탈취 사건이 있었던 그 현장에는 이렇게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역에서는 일본에 맞서서 무장투쟁을 앞세운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가 일어납니다. 특히 청살리 전투에 김자진 장군은 북로 군정 서군을 이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북로 군정 서군이 여기에 있는 서일 장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김야견 선생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노란색이 서일 종사의 모습입니다. 이 서일이라는 사람은 대종교를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대종교라 그러면 당군을 모시는 종교예요. 이 대종교에서 후원을 해줘서 북로 군정 서군이라는 독립군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고, 이 서일 종사 아래에 김자진 장군이 있었던 거죠. 김야견 선생은 명동 지역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분은 유학자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구하는 데는 유학이 한계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신식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선진문물과 함께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김야견 선생이 대종교의 서일과 손을 잡았던 겁니다. 독립을 위해서라면 종교도 뛰어넘는 그런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간도 지역의 한인들의 단체의 중심에 섰던 김야견 선생, 결국 일본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야견 선생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김야견 선생의 영향력에 대해서 중국 내의 관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김야견 선생을 어쩌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의 3년 정도 구금을 하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고문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간도 지역에서 김야견 선생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3년 동안 구금되고 나서 풀려나서는 캐나다에 이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 지역에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곳에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학교가 바로 은진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우리 역사, 우리 국어 이런 교과를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조계지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세력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진학교에서 자유롭게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윗부분에 보면 야구라든지 탁구를 하는, 체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체육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은진학교에서 윤동주 시인이 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병원을 열었습니다. 제창병원입니다. 북간도에 마련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죠. 이 병원이 있었기에 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곳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은진학교와 제창병원 역시도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 전쟁을 더 확대시킬 즈음에는 이들이 모두 이 땅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1941년에 모두 철수하게 됐죠. 이렇듯 북간도 지역에서 누구보다 활발히 조선인들의 중심에서 그들을 결집시켰던 김야견 선생을 일컬어서 중국에서는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거죠. 김야견이 간도의 대통령으로 불릴 수 있었던 까닭,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야견은 간도의 자치정부 간민회를 만들었습니다. 간도 지역에 한인들을 위한 정부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생산, 판매, 소비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합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토지를 경전, 학전, 군전으로 나누었습니다. 학전을 통해서 명동학교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시킬 수 있었고, 군전을 통해서 독립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중국의 관리들과 접촉해서 간도 지역의 한인들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학자였던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서일 종사를 비롯한 대종교 사람들과도 협력해서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주의 안창호와도 협력을 하고 상해 임시정부와도 연계를 했었던 거죠. 그는 이렇듯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3.13 독립만세운동, 15만은 탈취 사건의 철혈 광복단, 이들 중 대다수가 명동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명동학교 그리고 은진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양성 배출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에서는 김야견을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북간도의 김야견이 꿈꾸었던 이상향, 그 중심에는 교육 공동체 명동학교가 있었습니다. 김야경 선생은 1942년 10월 29일 날 75세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명동촌 그리고 저 멀리 한반도가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의 행동이 곧 유언이다. 이런 김야경 선생처럼 저 역시도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